총선 끝나고 나면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25만 원. 예, 4인 가구 100만 원씩 주겠다. 압승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예.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예. 이번 추경에서도 역시 예. 25만 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내는 사람과 하도 안 받으면 화를 낸다. 이러니까 많이 낸 사람도 돈 다 줘야 된다. 이러니까 15만 원 이 기초로 주는 것이고. 예, 상위 10%한테도. 예. 그리고 보통 90%까지는 최하 25만 원은 다 받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꼭대기라기보다 빈곤층은 50만 원씩 주겠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보편 복지와 선택형과 보편을 섞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국가 채무가 그래서 올 연말에 1,3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1,280조 8천억 이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1차 추경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또 국채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1,300조가 넘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죠. 나 자 이재명 대표를 이러는데 워낙 대표를 오래 했으니까. 어제 네.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 돈 쓸 때가 됐다. 그 우리 재정 이 금고 속에 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고민정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곳간에 이게 놔두면 썩는다고. 참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제 돈 쓸 때가 됐다. 돈이 어디 있는데 돈 쓸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장 오늘 아침 사설에도 추경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 쫙 보면 그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돈 쓸 때가 됐다는데 그 돈 어디 있는데? 그 돈 어디 있는데?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결국 빚을 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 빚은 누가 갚느냐? 지금 20대, 30대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난 2030이 왜 화를 안 내는지, 자기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 채무, 넓게는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연금 부채까지 다 합하고 공기업, 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져야 되는 공기업 채무까지 그게 700조가 돼요. 이게 다 합하면 국가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채무는 채무? 지금 당장 지급 책임을 지는 돈이고 그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 국가 채무가 우선 1,300조 이건 계속 국가가 지금 우리가 지금 50%가 원래 넘었는데 48%니 49%니 그런 소리를 해요. GDP 대비 국가 채무. 예, 왜 그런지 압니까? GDP 대비 왜 50%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기준연도를 이거 좀 복잡한 건데 다음에 시간이 능동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에. 기준연도를 바꿔서 그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장부상으로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장부상으로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 IMF가 권하는 것은 40%를 넘었으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변방의 화폐를 가진 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통화. 애초에 결제통화도 못 된단 말이에요. 한국 돈 들고 어디 외국 나가서 물건 사려고 하면 누가 물건 팝니까? 엔화나 유로화는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그건 결제통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화는 들고 뭐 돈을 교환하지 않은 한은 그 돈 들고는 곧장 물건을 못 사요. 그래서 전 변호사님께서 늘 재정 건전성 늘 그 얘기 강조하신 건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돈 쓸 데 없는 거 맞아요. 다 그런데 알아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아까 지금 드린 결론이 아까 이게 가령 이게 특검을 해갖고 국민들이 막 이 감성을 한쪽으로 몰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 이런 걸 해서 또 한편 포퓰리즘을 해서 이걸 문재인 정권 때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전 국민에게 돈을 쫙 살포를 하면 정권의 인기는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요. 이른바 성수유론, 그 돈이 정말 호텔 경제학처럼 그 돈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막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절대 안 그래요. 우선 빚 갚기 바쁘고, 물론 이걸 가지고 쿠폰으로 주고 뭐 지역화폐로 주고 한다고 4개월 안에 써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전 변호사님, 어쨌든 돈이 흐름이 막혀 있으니까 누군가는 뚫어야 되는데 기업도 못 뚫고 가게도 지금 너무 힘들고 누군가는 뚫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가장 경제를 살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그 이제 돈이
이 정직하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에 나가는 일자리 그냥 도로락해서 안 들어옵니다. 리쇼어링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총이 민주당의 뒤배후 세력인 노총이 제발 세계 최고의 노동 경직성, 해고를 못하는 이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서 노동 유연성을 좀 넓혀줘야만 기업주들이 그리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업주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자꾸 해외에 나간단 말이죠. 200만 개 이상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나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400만 개가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자리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으면 우리는 지금 완전 고용을 하고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30 중에는 그냥 휘어섬 하는 숫자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미래 세대에게 이번 추경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걸 정확히 내용을 알면 당장 폭동이 일어나야 될 판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 지도부 다 불러가지고 설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다수의 폭정은 민주주의가 수렁으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 티레니 오브 더 머저리티, 존 스튜어트 밀이 이 대의정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다수의 폭정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발전을 하면 다수의 폭정이 한 발 더 나가면 오토크라시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전제가 되어버린다. 마치 왕처럼 폭군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잡은 한 사람이 스트롱맨이 폭군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트롱맨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다수의 폭정에 완전히 재미를 느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제발 자중자애해라. 권력을 가질 때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국가 채무가 1,300조가 넘는다면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운용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에 100조씩 계속 늘릴 겁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다 110%, 100%가 넘는 나라가 한둘이냐. 국가 채무 비율이 국가 채무가 GDP에 우리는 50%가 안 되긴 하지만 국민 총생산에 100%가 넘는 게 한두 나라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화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했던 말처럼 기축통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우리가 앞으로 G5선에 들어가면 아마 결제통화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라도 제발 이게 국가 채무 하나만은 관리 책임이 오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이다.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전반기와 하반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2년 터울로 해서 국회 상임위 재배정이라든가 국회 운영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공석이 된 자리 혹은 뭐 교체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야당이 단박에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그걸 내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것은 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갔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사위든 예결이든 정말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지지율이 20%밖에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국민적 어떤 거부감,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주장은 사실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적어도 민주당의 비등한 지지를 받는 정도로 그 지지세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무용하다.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채무 탕감도 하고 뭐 하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그런 것이 무리하다, 무리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할 거고, 그리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추경이든 채무 탕감이든 할 거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여기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그걸 하고 나서 실효성 검증을 야당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세가 돼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막도록,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냥 무작정 반대하거나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 무용해 보입니다.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실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추경 문제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요. 네. 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채무 탕감해 주는 거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는 탕감해 주고 누구는 안 탕감해 주냐. 코로나로 대출받은 사람은 탕감해 주고 내 사업하다 어려워서 대출받은 사람은 탕감 안 해주고, 참 그 국민들 전부 설득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거기에 목매어서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시에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남은 음식이 이미 쉬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접시 또 새 음식 조금 더 얹어준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비 빙하기라고 그럽니다. 예. 경제가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매몰 비용이 필요하다. 그 접시에 있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새 음식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총대를 맸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끊고 가는 것, 이게 사실 5년 단임제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기도 봐야 되고 또 성과도 나와야 되고 나중에 또 뭐 잘했네 못했네 이 평가도 사실은 두렵죠. 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지만 총대를 메고 해결하는 것, 뭐 그 중에서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의료대란을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무리수를 뒀다가 또 사실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그 매몰 비용, 즉 코로나 대출로 장기 적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나선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다만 이것이 이제 다른 박탈감, 그러니까 상대적인 다른 경제 주체들의 박탈감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또 사후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게 투명하게 이걸 갖다가 집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MBS 같은 경우는 한국리서치가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른쪽은 이제 한국갤럽입니다. 역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표본오차는 MBS와 똑같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는 MBS는 62, 잘 못한다 21, 나머지는 이제 무응답입니다. 한국갤럽 잘한다 역시 60%입니다. 64, 못한다 21. 거의 MBS나 한국갤럽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이 60%대. 왼쪽에 있는 MBS가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지난주보다 9%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게 참 재미있어요. 보면 두 그 여론조사가 똑같이 전환 면접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차이입니다. 그 갤럽은 24, 25, 26일, 그리고 MBS는 23일과 24, 25. 그 하루 차이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환 면접조사에서 설문상 또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결과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대선 직후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 자기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무려 그 갤럽의 경우에 보면 9%포인트가 올랐죠. MBS 쪽이요? 지금 MBS가 9%포인트가 올랐죠.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역시 이재명 정권은 이 우리 국민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 급소. 예. 예, 그 급소라는 것은 잘못 때리면 국민들이
치명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런데 잘만 때려주면 국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잘 때렸다고 그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보기로는 그 이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그 이재명 그 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경제는 타이밍이다. 아, 전 국민에게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풀자는 사람이 아직도 21%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이번 조사에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면 이건 경제학적으로 아마 이게 옳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재정을 너무 허물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빚이니까. 예. 지금 추경을 2차 추경을 하면 결국 올 연말에 국가 채무가 1,300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기준연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50%를 넘는 것은 당연한 거고 GDP에 원래는 지금 예, 뭐 한 48%, 49%까지 갑니다. 49%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을 풀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선 지금 내일 모레 한 사람당 어쩌면 빈곤층은 40만 원, 50만 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예. 예, 보통 사람들도 25만 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4인 가족 같으면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 전 정권의 이 나쁜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3대 특검 출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 특검은 이 내란이 맞느냐 아니냐는 데서는 지금 헌법학자들은 아직도 이 내란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 이런 그 학술적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어떻든 윤석열에 대한 지금 나쁜 말들만 계속 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권력을 잃은 이 한때의 권력자를 광장의 단두대, 옛날에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콩코드 광장에 스위스로 도망간 걸 붙잡아가지고 콩코드 광장에 세워서 결국은 목을 잘랐습니다. 단두대. 그리고 관객이라고 해야 됩니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엄청난 환호성을 이제 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체제의 종말이니까.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 어느 시대 때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령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라지만 그 세 개가 모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겨냥하고 있는 특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이 세 군데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이 내란 특검에도 아마 그 조사를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16개 이 혐의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려 16개나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검사들을 8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 사상 최대의 검사들이잖아요. 120명이에요. 새 특검에. 예. 지금 박영수 특검에 그때 검사들이 아마 2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120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를 처벌하기 위한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어지간한 검찰청보다 더 커요,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그 여사가 그 지난번에 그 아산병원에 정신과에 입원을 했잖아요. 오늘 퇴원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예. 아까 퇴원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지하 주차장으로 좀 나를 들어오게 좀 조치를 해달라 이러다가 예. 뭐 정면으로 들어오다 하더라도 출석은 합니다. 특검에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 고검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 그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이 한 건물인데 그 앞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특검이 아닌 그냥 그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중들은 이 전 정권의 나쁜 권력 이미지를 씌우는 거,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 사실 예. 정 변호사님 그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해달라, 9시도 10시로 해달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반 사람이었으면 저게 받아들여졌을 일인가? 아니죠. 오히려 일반 사람 같으면 제 생각인데요. 네. 어지간한 사람이 수사관하고 출석 기일을 조정할 때 예. 1시간 정도 뭐 조정을 바른다거나 하루 정도 제가 그날 너무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이튿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좀 짜증은 나지만은 뭐 그렇게 하세요라든지 한 번은 되는데 뭐 한두 번 조정은 다 해주죠. 두 번 그렇긴 하죠. 근데 아주 그리고 이때 중한 사건 같으면 사전 구속영장을 치니까 대부분은 이 전화로 출석 요구를 뭐 협의한다거나 아니면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주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인신 구속이 필요한 그런 범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 변호사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여러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법 기술을 좀 부린 측면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사용을 한 거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과거에 이 대통령이 압송당한 경우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전직 대통령과 조사를 하거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대부분 기일을 다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소도 다 협의를 했고 심지어 문재인, 김정숙 그 두 부부는 검찰에서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가잖아요 지금.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안 가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렇게 뭐 소환 조사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주장이 옳다 그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사기관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으니까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신의 주장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드리는 저는 지금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난번에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이 저는 아직도 그것이 불법영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당시에 공수처 오동훈이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검찰을 속 빼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공조본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잠깐만요. 그게 법률적으로 만든 그게 기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수처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부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기관의 영장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우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들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다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것을 구속 취소를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의 말씀 제가 기억은 납니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연관된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권남용 자체를 수사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오동훈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알겠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영장이니까 내가 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뒤에 나눌 얘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있고 추경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급박을 하고 하는 것은 난 좀 보면 지나치지 않느냐. 한쪽은 이미 승자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승자의 편에 서고 정의가 강자의 이기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저쪽에 그리스 시대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꼬은 것인데